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경제 원로 몇 분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는 장면들을 보셨죠? 저는 나름 의미 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이런 기회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자리가 마련돼서 뭔가 우리 경제에 대한 좀 더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한국 경제에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다시 들어본다. 네, 그 노무현 정부 때 아주 초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으셔서 분주하게 활동을 하셨던 강철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강철규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죠. 교수입니다. 위원장님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교수가 좋습니다. 좋으십니까? 네, 그날 벌써 이제 다녀오셨는데 그때 한 6분 참석하셨죠? 네, 네. 그거 어떻게 인선이 된 겁니까? 이게 그거는 뭐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주로 주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빠져서 좀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그러시겠습니다. 네, 아마 더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만 개인사정상 못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때 가보신 게 청와대 처음은 아니시죠? 이 정부하고 좀 가까우신 편이시잖아요. 참여정부 때 하셨으니까 벌써 여러 차례 안 다녀오셨습니까? 참여정부 때야 매주 갔습니다만은 이 정부 들어서선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좀 조언을 이렇게 요청 안 받으셨던가요? 그러니까 직접 지난 2년 동안에는 이런 자문이나 간담회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요. 청와대에서 한번 참모들을 좀 보내서 경제 의견을 들은 적은 있는데 아주 최근에 금년 들어서 연초에 한 번 있었고요. 이렇게 모인 거는 처음입니다. 아무튼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정부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바빠서 그랬을지 모르죠. 조금 이렇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대부분 서로 아시는 분들이고 경제계 이런저런 자리에서 또 이런저런 관계로 평소에 잘 아는 분들이 대체로 모이셔서 대표적인 이코노미스트들이라고 저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경험도 다 경험이 있는 많으시고 분들이고 해서 분위기가 좋았다. 우리 국민들도 관심 갖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론에도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소개가 됐는데 어떻게 언론 보도가 충실히 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언론 보도는 언론이 관심 있는 분야만 뽑아서 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좀 너무 비판에 치중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 외에 우리 경제 당면 과제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건 보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도 조금 뉘앙스에서 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싶은 부분 좀 짚어주시고요. 그날 얘기된 내용 중에서 언론에 충실히 소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정부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듣고 있는지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날 발언 중에서 아직도 기억날 정도로 좀 그날의 흐름을 주도했던 내용은 뭔가 역시 소득주도 성장에 관한 얘기였을까요? 지난 2년간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제 아무래도 있었는데 이게 좀 심한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소득주도 성장인지 인권주도 성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거 참 묘한 말이네요. 이게 무슨 인권 복지 챙긴 거냐 이런 그러니까 경제 정책인지 다른 무슨 사회 인권 정책인지 복지 정책인지 그거 따가운 말씀이네요. 이런 비판이 하나 있었고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정운찬 총리가 그런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옳은 약도 투약하는 양이나 그 방법이 옳아야 부작용이 없는 것이지 그게 잘못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책의 목표나 방향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우월하다. 그래서 90점 주겠다. 그런데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한 정책 수단이나 실제 실행
성장에서 얻은 성과 네, 네. 이런 것은 후한 점수를 못 주겠어서 60점 주겠다. 아하.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실제 드렸어요. 점수까지 아, 60점이라고 예, 말씀하셨군요.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낙제점인데 여러분. 네. 근데 이제 목표나 방향이 좋았다는 것은 과거 이런 얘기를 한 정부가 없었는데 사람 중심의 경제를 네, 네. 하겠다. 이 사람이라는 게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자였단 네. 말이죠. 노동자로서의 그 생산 요소로서 하나로 네, 생각했지만은 이제는 소비의 주체고 네, 네. 이제는 이 창의력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그 인재들을 네, 네. 이 사람이라고 본다면은 그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가겠다는 것은 네, 옳은 네. 방향 아니냐. 네, 네. 이 소득주도 성장에 관해서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뭐 주 52시간 노동 시간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소득주도 성장 차원에서 보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서론에 해당되는 정책인데 그것이 마치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인 양 네, 네. 잘못 전달이 됐고 비판도 그런 차원에서 비판을 하고 또 방어도 그런 차원에서 방어를 하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이 부작용이 너무 부각돼 가지고 네, 네. 실패한 정책 아니냐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된 거 아니냐. 네, 네, 네. 우리 특히 강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거대한 산업 구조조정의 어떤 그 전환 네. 과정이다 이 부분을 네, 강조하시면서 예.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오히려 산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쪽이 좀 더 강조가 됐으면 네.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서 이제 소득주도가 이렇게 갔으면 네. 조금 그런 생각이 또 저는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성장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다. 과거 30년간, 70년대 농경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한번 큰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고 그것이 잘 돼서 지금 이제 선진국 문턱까지 왔는데 네네. 지금 다시 이 전환할 시기다. 왜 그러냐면 과거 30년간은 우리가 선진국 기술을 도입하고 모방해서 네, 산업화를 네. 시킨 네, 시기라면은 네. 따라잡기 시대다. 네네.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시기는 그 혁신 시대인데 네네. 이제 기술 도입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스스로 네네. 혁신을 하는 자생적 혁신 시대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해야 사실은 뭐 소득주도 성장이고 무슨 혁신 경제고 그렇죠. 다 되는 것이지 네네. 이게 안 되고 그냥 그 있는 거 나눠 갖기식에서 중하위층 소득에 좀 더 떡을 더 주자 하는 이런 차원의 정책 가지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네네네. 우리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책 방향의 부분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다 한데 이 뭔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 뭐가 잘 안 되지 않았느냐, 예. 뭐가 이게 오해도 네. 생기고 네. 문제도 생기고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책 그 스킬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이 정부 출범 당시에 인수위원회도 없고 그 정부와 새로운 집권 세력과 행정부 간에 손발을 맞출 네, 시기가 네, 네. 없었어요. 몇 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게 이제 하나 그렇죠. 그 디테일에서 자꾸 그 실수가 생기는 네,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그 로드맵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하위층 소득을 올려서 이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네, 해서 네. 성장을 시키자는 이런 그 이론인데 네,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맞긴 맞는데 그것을 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그 컨센서스 없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오해가 생겼고 정부는 또 중산층 이하의 그 창업과 또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그 산업으로의 전환 이런 걸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몇 가지 아주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만 네, 내놨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게 별로 인기를 못 얻고 비판을 많이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 부분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인사라고 여쭤볼까요?
이 정책을 이제 좀 추진해 나갈 네. 추진 세력, 네. 어떻게 보면 집행 주체들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참여정부 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료들이 많이 이제 또 이렇게 포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건 뭐 장단점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이 정부 들어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관료들을 조금 배제한다거나 초기에 특히 정책의 어떤 초기 형성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이런 스킬에 있어서 약간 조금 아주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좀 나오는 배경이라는 지적이 관련된 사이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수위원회라는 그런 서로 워크숍을 좀 해야 되는데 정부와 새로운 집권 세력 간에 그 손발을 맞추는 그게 생략이 된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들과의 손발이 잘 맞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서로 힘을 합쳐도 사실은 이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게 순조롭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맞으니까 지난 귀중한 2년을 조금 낭비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부가 몇 가지 내세운 뭐 소득주도 성장이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 혁신 경제도 얘기했고요, 공정 경제도 얘기했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 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강 교수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죠?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우리 경제가 이제 이 경제 발전의 차원에서 본다면 걸림돌이 3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모두 공정경제와 관련이 돼요. 첫째는 자본과 인력이 너무 구시대, 구산업에 집중돼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700조 원인가 800조 원인가 이 대기업에서는 돈이 남아 들어가고 있는데 자본이 실제 혁신 분야에서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쓰질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 소위 후진적 규제나 이 후진적 그 교육 제도 이런 게 또 두 번째 큰 문제고요. 세 번째 걸림돌이 뭐냐면은 바로 이 독과점과 기득권의 고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정과 불로소득을 해소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3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이 3가지가 이제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지금 현재의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모두 공정 경제와 관련이 돼요. 이 점에서 이제 현 정부 뭐 김상조 위원장, 용정거래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갑을 관계를 부각시키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이걸 위한 제도 개혁은 아직 미흡하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꾸 너무 갑을관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새살을 돋아나는 데는 오히려 승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갈등이 부추겨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해소되었는가?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자본과 인재가 구시대 산업과 구시대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혁신적 창업과 투자에 자본이 몰리고 있느냐? 돈은 남아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있단 말이죠. 김상조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열심히 이제 뭐 공정거래법, 상법 등등 이제 국회 가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 국회에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여튼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어요. 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개혁이라는 거는 정부가 시작한 초창기에 국민의 지지도 높고 할 때에 빨리 수행을 해야 되는데 벌써 2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또 전면적으로 공정거래법을 개편한다고 좀 나오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어렵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하기는. 그래서 이 전략을 잘 세워서 핵심적인 것부터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김상조 위원장이 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아까 갑을관계 강조하고 이런 측면에서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랬는지 최근에 나는 사실 재벌을 좋아한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던데 우리 강철규 교수님은 재벌 좋아하십니까? 뭐 재벌이 역할을 한 것이 있죠.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그 공정경제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이 좀 많이 개혁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세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이제 새살이 돋고 예.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좀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네. 그런 새살과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기업가들, 예. 새로운 기업가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꾸 아까 얘기한 재벌의 2세, 3세들 예. 거기만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업 세대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예. 이 기업가들 어떻게 우리가 키워내야 될까요? 어디 새로운 사업이 커지다 보면 그런 당연히 클 텐데 네. 그분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음. 우리가 누가 키운다기보다 소위 생태계.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재벌들이 사실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크질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걸 해소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요즘 포용 경제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좋은 네. 말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포용 경제 관련해서 에스모글루라는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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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시잖아요. 네, 국가는 네. 왜 실패하는가 네, 하는 네, 이런 네. 책을 써서 인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뭘 주장했냐면은 포용적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제 성공을 하고 착취적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실패를 하게 된다 하는 걸 역사적으로 쭉 사례들을 많이 그 책에 써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용적 경제 제도가 뭐냐 하면은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확고한 이 사유자산 제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법 체계가 공평 무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계약과 교환이 자유로운 경쟁 환경, 그게 반독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약과 교환이 자유로운 그런 공평한 경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포용적 경제 제도는 왜 좋냐면 개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창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좋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소위 재벌이라든가 기득권자들이 모두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이디어가 있고 훌륭한 그 새로운 창업가들이 창업이 참 힘들고 창업을 해도 성공하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경제가 지금 자생적 혁신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생적 혁신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창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죠.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요. 그런데 대기업이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독점이 문제고 그것도 기업 집단의 독점. 우리나라 특별한 것인데 개별 기업의 독점하고 기업 집단의 독점이라는 집단이 이 독점을 형성한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를 고쳐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이 재벌 개혁한 거 아시죠? 좀 몇 년 전에 그걸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을 보면은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주로 이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중심으로 10대 재벌이 거의 뭐 40~50%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2단계 이하의 그 지주회사의 2단계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그 이제 손자에서 쭉 나온 2단계 이하의 자회사를 모두 처분하도록 그런 개혁을 했습니다. 2013년에. 그리고 사회이사 등을 3분의 1 이상을 전부 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소액 주주권도 강화하고 금산 분리해서 금융회사를 소유 못하게 했어요. 뭐 저희 쪽에서 나오고 그렇죠.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군요. 그렇죠. 그래, 금융 대출을 한 기업에 5% 이상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위, 거기도 공정위에 구조조정권을 부여하고 뭐 이런 걸 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야가 사실은요. 이스라엘 그 시민들이 한 30만이 모여가지고 텐트 치고 항의를 한 일이 있었어요. 2013년, 12년에. 근데 그걸 가지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그걸 개혁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위원회를 활동을 시켜서 이 국회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아무튼 뭐 그쪽은 진전이 있다니까 좀 부러운 얘기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하여튼 그런 개혁 청사진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이게 지금 기존의 과거에
아까 올드하고 낡고 한 이 부분들이 뭔가 개선돼야 되는 데 대해서는 다 우리 전 국민이 공감할 거예요. 근데 예. 그걸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생태계의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한 건데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낡았다고 해서 이렇게 자꾸 때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가불관계식의 이제 대립구도로 자꾸 가다 보니까 예.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세 가지 지적해 주신 것 중에서 뭐 다른 쪽 편에서는 야, 이 정부 들어서 너무 시장 경제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사유재산제도 얘기하셨는데 사유재산제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글쎄요, 보세요. 정책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간섭을 하면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확고한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은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자기가 노동한 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네, 하는 그런 문제도 사유재산권의 문제고요.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부당하게 탈취당하느냐 네. 이런 것도 이제 사유재산 문제가 해당이 되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네. 얼마 전에 그 대한항공 예. 한진 그 네. 조양호 네.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의 그 사내이사 선임 과정에서 네. 국민연금에 이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스티어를 싣고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또 심하게 돼서 국민연금이 그야말로 모든 투자 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네네. 이것도 문제라고 저는 보죠. 연금 자체가 어느 정도 그렇죠. 독립성이 있고 진짜 네, 객관적이냐 그렇죠. 하는 부분 아주 잘못할 때 이런 때는 뭐 개입할 수 네,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 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개인의 이 소유 지분처럼 네, 그걸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요. 예. 끝으로 이제 이 정부가 이제 한 2년 예. 지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곧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또 정치의 계절이 또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가 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정부에서는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쪽에 우리 중심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선진국 문턱까지 왔는데 네. 여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예. 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때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이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경기적인 문제도 있는데 네, 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지 이 대립 갈등을 하면은 국민들이 참 큰 희생을 하게 되죠. 네, 네. 산업구조정 네.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뭔가 예, 좀 예.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강철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이 한국 경제에 나갈 길 원로에게 듣는다 한번 대담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로 얘기를 듣고 나누는 그 의미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변화를 거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우리 경제 정책 뭔가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경제계 원로들의 얘기를 듣고 뭔가 조언을 반영해서 더 나은 쪽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